자, 이번 시간부터는 생물체 구성 물질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생물체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결국 생물체의 기본 단위가 세포잖아. 결국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생물체 구성 물질을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결국 세포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라는 몸뚱아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결국 몸 구성 물질이다 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몸 자체를 한자로 바꾸게 되면 이제 체구성 물질이 되는 거지. 이 말 자체가 바로 체구성 물질이니까. 됐지? 그럼 이러한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 무기물하고 유기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무기물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냥 흔한 물질들이고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유기물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유기물은 앞에 설명을 했듯이 광합성이 가능한 생명체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려면 뭐가 핵심 포인트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유기물 종류가 핵심 포인트로 꼭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어떠한 무기물 종류, 어떠한 유기물 종류가 현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지, 또는 생명체 기본 단위,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미 이 물질들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영양소하고 핵산하고 설명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영양소예요. 영양소를 두 개로 나누게 되면 3대 영양소하고 3부 영양소로 나누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이 있는 것이고. 됐지? 그래서 영양소하고 핵산을 가지고 우리 세포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그럼 영양소와 핵산을 이렇게 분류시켰을 때 어느 종류가 무기물이고 어느 종류가 유기물 종류인지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지? 3대 영양소를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있고, 그 다음에 3부 영양소에는 물, 무기염료, 그 다음에 비타민. 됐지? 핵산의 종류로는 이제 DNA하고 RNA가 있는 거지. 그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3대 영양소하고 비타민, 그 다음 핵산의 종류는 전부 다 유기물이 된다 그랬고, 나머지 물하고 무기염료가 바로 무기물 종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지? 또 하나 이들 가장 헷갈려하는 게, 여기다 분명히 적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영양소니 물어보면 애들이 또 고민한단 말이지. 그지? 물은 영양소예요. 3부 영양소. 헷갈리지 말고. 그치? 자, 그 다음 현재 너희들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생물체 구성 물질로 쓰이는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가 빠져 있냐면 비타민이 빠져 있어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실제 몸 구성 물질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유는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서에서는 비타민이 빠져 있지만 나는 설명을 할 때 비타민을 추가해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비타민을 추가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3단원 때 나오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이렇게 타이틀로 묶어두진 않았거든. 영양소냐 영양소가 아니냐 이걸 또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3단원을 가게 되면 애들이 이걸 또 힘들어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1단원에 미리 영양소하고 핵산의 종류를 구분시켜 놓고 그 다음 내용이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됐지? 그럼 이러한 물질들 중에서 우리 몸에 하는 첫 번째 기능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잖아. 즉 세포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전체적인 큰 타이틀을 먼저 잡고 세부적인 거 들어갈 테니까. 됐지? 일단 탄수화물부터 핵산까지 보게 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물, 무기염료, 그 다음에 핵산 자체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로 쓰여요. 그렇지? 그럼 비타민 같은 경우도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세계로 우리 체내에는 그럼 비타민이 없나요? 비타민이 있지. 비타민이 있는데 왜 몸 구성 물질로는 포함시키지 않는가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지. 근데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 체내에 존재하긴 하는데 구성 비율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가지고 몸 구성 물질을 취급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더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생명과학 5원 기준에서는 비타민은 분명히 생명체가 가지고 있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몸 구성 물질로는 빼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교재에는 비타민이 나오지 않는 이유예요. 왜? 교재에 나오는 내용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치? 자,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종류들 중에서 이놈들이 우리 몸을 차지하는 비율이거든. 그치? 동물 기준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꼭 외워야 돼. 그치? 넘버 1, 넘버 2, 넘버 3, 그 다음에 꼴등을 외워두면 돼요. 그치? 여기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물이에요. 물이 바로 넘버 1이지. 넘버 1. 됐지? 그 다음 넘버 2가 누구냐면 단백질이에요. 넘버 2. 됐지? 넘버 3가 누구냐면 지질 종류예요. 됐니? 지금 설명하는 건 분명히 동물 기준이고, 동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이라 가정을 하잖아. 인간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비만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보다 지질의 비율이 높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그런 비만인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인 사람의 기준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런 순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3단원을 배우게 되면 이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많이 치거든. 그치? 영양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물질이 뭐니?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죠, 물. 그렇지? 그러면 3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당연히
단백질이 되는 거고, 됐지? 이런 식으로 말장난 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꼴등 외워들어. 꼴등은 누가 꼴등이냐면 탄수화물이 꼴등이야. 이게 구성 비율이 가장 적어요. 됐지? 기억 잘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무기염료하고 핵산인데, 무기염료, 핵산, 이것은 세포의 기능에 따라서 비율이 살짝 바뀌어요. 이것은 서로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무기염료가 넘버 4, 그다음 핵산이 보통 넘버 5인데, 이 순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세포의 기능에 따라 뭐 할 수 있다는 거,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야. 알았지?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건 누구 기준이다? 동물 기준이야. 됐지? 그래서 동물 기준 반드시 외워두고. 식물 같은 경우는, 식물은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럼 포도당 자체가 탄수화물 종류이기 때문에 동물에 비해서 식물은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식물은 탄수화물이 꼴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에 대한 내용을 외울 필요가 없고, 동물은 반드시 외워놓고, 식물에 대한 비교 내용이 나왔을 때 왜 식물은 탄수화물의 비율이 가장 적지 않지? 라고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야. 알았지? 비교 내용이 문제가 나왔을 때. 됐지?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종류인데, 이러한 물질들이 이러한 몸을 구성하는 기능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나머지 두 개의 기능이 돼 있어요. 나머지 두 개의 기능들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물질들이 결국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 기능들을 이제 큰 틀로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야. 됐지? 첫 번째 기능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야. 됐지?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세포 호흡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거든. 지난 시간에 세포호흡의 정의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속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가지고 ATP에다 실어내는 과정이 우리가 세포호흡이다 표현했잖아. 그럼 포도당 자체가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은 당연히 무슨 원으로 쓰인다는 얘기야?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하고 지질 자체가 전부 다 무슨 당으로 만든 거야? 포도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포도당으로 만들어낸 단백질과 지질 같은 경우도 무슨 원으로 쓸 수 있냐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일단 이제 세포 호흡에 대한 흐름은, 전체적인 흐름은 다시 한번 살짝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물하고 무기염류 비타민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으로 쓰이잖아요. 됐지? DNA, RNA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로지 세포호흡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몇 대 영양소만 쓸 수 있다. 3대 영양소만 쓸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생리기능 조절 물질로 활용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거든. 생리기능. 예전에 생리기능을 정했을 때 생리기능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뭐하고? 물질 대사하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아닌 무슨적 반응들을, 물리적 반응들을 전부 다 통합하는 말을 우리가 생리기능이다 표현을 했고, 너희들 입장에서는 생리기능을 주로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물질 대사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촉매가 필요하지. 그 촉매가 바로 효소였고, 효소의 주성분이 바로 뭐였어요? 단백질이었잖아. 그래서 단백질 바로 생리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물질로 쓰인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리현상 특징에서 자극과 반응 파트에서 그때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릴 때 신경세포를 통해서 직접 명령을 낼 수도 있지만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을 낼 수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호르몬이 특정 세포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그 세포 내에서는 물질 대사 속도가 바뀔 수 있거든. 그래서 호르몬 자체가 물질 대사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명령을 가진 물질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바로 단백질하고 지질이었잖아. 그래서 지질 역시 생리 기능에 관여하는 물질로 쓰인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의 큰 틀을 잡아주게 되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각계격할 때 들어갈 테니까 큰 틀 먼저 잡고 가세요. 물하고 무기염류 비타민은 전부 다 생리기능 조절 물질에 관여하고, 근데 탄수화물은 생리기능 조절 물질에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 고등학교 기준이야. 이걸 대학 교수가 보게 되면 웃어버려요. 그렇지? 탄수화물도 분명히 생리기능에 관여한단 말인데 우리 고등학교 기준에서는 탄수화물을 생리기능 조절 물질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의 기능이 뭐니 그러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몸구성 물질로 쓰이고 생리기능 조절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 크게 몇 가지 기능을,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얘기지. 단백질은 몇 가지 기능을, 세 가지 기능, 지질 역시 세 가지 기능을 전부 다 담당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기능들을 먼저 잡고 가자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핵산의 기능 볼게요. 핵산의 기능은 가장 첫 번째가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로 쓰이는 게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되겠네. 됐지? 그 다음 너희들 다 알다시피 핵산에는 바로 무슨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 이거 외에도 두 가지 기능이 되어 있어요. 핵산의 기능들이. 그래서 핵산의 두 가지 기능들은 핵산 내용을 따로 내용 들어갈 때 그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할게. 이해됐죠? 그지?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에너지원의 기능으로서 그 다음 몸구성 물질 비율과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에너지원으로 3대 영양소가 쓰일 수 있는데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무슨 화물이냐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세포업으로 가장 많이 쓴다는 얘기지. 그럼 세포업으로 가장 많이 쓴다는 얘기는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분해를 시킨다는 얘기잖아. 그럼 가장 많이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내 몸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몽구성 물질 비율로는 동물 입장에서 이게 꼴등이 된다는 얘기. 이해됐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에너지 원 중에서는 무슨 원이라고 표현하냐면 주 에너지 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케이?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체내에서 있잖아. 체내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해요. 즉 세포호흡을 하기 위한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그때 이제 세포 호흡으로 뭘 쓰나요? 지질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지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부족해요. 지질도 양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 마지막에 누구 쓰냐면 단백질을 쓰게 돼. 이해됐죠? 이게 세포호흡에 대한 큰 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세포호흡을 정확히 정의하잖아. 그러면 3대 영양소를 분해시켜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화학 에너지를 어디까지 실어내는 거? ATP까지 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세포호흡의 정확한 정의로 삼아요. 오케이? 이제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내용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큰 틀 한번 잡아주고 갈게요. 일단 아까 표현했던 물질들이고, 현재 내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노란색끼리의 공통점, 파란색끼리의 공통점. 그럼 노란색과 파란색의 차이가 뭐냐 이거지, 그지? 딱 눈에 보다시피 노란색은 유기물들이에요, 유기물들.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다? 무기물 종류가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몽구성 물질의 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 동물 기준이야. 물이 몇 프로예요? 80%지? 85%. 보통 표현할 때 70에서 대략 85% 정도를 차지한다고 표현을 해요. 역시 숫자는 열 필요가 없고 수니만 외우면 돼요.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넘버 2가 바로 단백질이지, 넘버 3가 바로 지질이고, 여기서 꼴등이 누구예요?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핵산하고 무기염료를 보면 무기염료가 살짝 많긴 한데 핵산하고 무기염료의 비율은 세포의 기능에 따라서 수은위가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제 여기에는 비타민이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왜? 비타민은 몽구성 물질로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탄수화물부터 설명 좀 들어갈게요.